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눈시울이 붉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여군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날 예상치 못한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돈을 받으러 온 조폭들이었죠. 하지만 그 조폭들이 마주한 것은 그들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서 더욱 가슴 깊이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소연 중사입니다. 707 특임대 소속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예 중의 정예로 불리는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죠. 키 165cm의 단단한 체격에 늘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철의 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인한 정신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죠. 박소연의 아버지 박철수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딸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일해온 분이었죠. 그런데 3년 전 박철수 씨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직장 동료의 보증을 서준 것이 화근이 되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었고 당시 시세로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딸이 걱정할까 봐서였죠.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박철수 씨는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꾼 첫 번째 선택이었죠. 아저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사채업자들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가시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박철수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자는 법정 이자율을 훨씬 넘어섰고 박철수 씨의 월급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빚은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박철수 씨가 내린 마지막 선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철수 씨의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매 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죠. 새벽 5시 30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철수 씨 일어나셨죠? 오늘 이자 넣을 날인데 준비됐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박철수 씨의 잠을 깨웠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박철수 씨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 중에도 계속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박철수 씨 약속 잊으신 거 아니죠?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이미 충분히 줬잖아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동료들이 박철수 씨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밝고 웃음이 많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죠. 점심시간에 박철수 씨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도 원래 피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손에서 담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연이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박철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걱정까지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박철수 씨, 오늘 저녁에 만나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마련해서 가겠습니다. 일주일? 그동안 몇 번을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철수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박철수 씨는 약속 장소인 허름한 술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죠. 무서웠습니다.
늦었네요, 박철수 씨. 정장을 입은 남자 두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돈이 나와요? 이제 정말 한계예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해요. 딸한테 말하세요. 군대에 있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제발 딸은 빼주세요.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보험금이라도 받으시든지. 그 말에 박철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박철수 씨는 딸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707 특임대 제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소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이렇게 무능해서 미안하다. 박철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첫 단어를 쓰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너는 아빠의 자랑이고 아빠의 전부였다. 박철수 씨는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아빠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다. 아빠의 보험금으로 모든 빚을 갚고 너는 떳떳하게 살아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편지를 침대 위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들을 쭉 펼쳐 놓았습니다. 첫 생일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그리고 군대 입대하던 날의 사진까지. 소연아,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게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박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딸의 사진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707 특임대에서는 새벽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소연은 동료들과 함께 산악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소연 중사,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 네, 교관님. 소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순간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온 것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부대 간부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박소연 중사. 네, 교관님. 긴급히 집에 가봐야겠다. 지금 당장 짐을 싸라. 소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간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철 같던 707 특임대 여군이 처음으로 무릎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들도 많지 않았고 박철수 씨의 직장 동료 몇 명만이 와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소연은 707 특임대 제복을 입고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로 말이죠. 동료 대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울어도 돼. 참지 마. 하지만 소연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정신력은 감정마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박철수 딸이 누구야? 선두에 선 남자가 무례하게 물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가 몇 개 있었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박철수의 딸입니다. 아, 그래. 우리는 너희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야.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갚아야지.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소연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이야. 이자까지 합쳐서. 조폭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보험금 받았잖아. 그거로 갚으면 되지.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버지 장례식입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뭐, 내일? 농담하지 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지금 당장 해결하자고.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불가능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했어? 남자가 소연에게 다가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707 특임대 소속 박소연 중사입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07 특임대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곳의 대원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조폭들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나간 상황이었죠. 특임대가 뭐 어쩌라고? 돈은 갚아야지.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에서 이미 확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고 조폭들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소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폭 두목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안? 내가 뭔데 제안을 해? 돈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저와 1대1로 승부를 해보시죠. 순간 장례식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승부라고? 뭔 소리야? 제가 지면 지금 당장 보험금 전액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잠시 멈춰서 아버지 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폭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기면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폭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여자 하나, 그것도 군대에서 나온 여자 정도야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겠죠. 두목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 재미있네. 좋아, 해보자. 어차피 내가 질 거니까 결과는 뻔하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밖에서 하죠. 소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왜? 무서워? 아닙니다. 이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신성한 장소에서 폭력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조문객 중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는 소연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이죠. 두목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서 하든 상관없어.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또 조건이야? 뭔데? 소연이 아버지 관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맹세해 주십시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조폭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라고 해도 죽은 사람 앞에서 맹세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맹세를 어겼을 때의 부담감은 상상하기 어려웠죠. 두목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꼭 필요해? 네.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소연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른 조폭 중 하나가 두목의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형님, 그냥 하죠. 어차피 이길 거잖아요. 두목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상한 짓 하지 마. 두목이 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건성으로 하려고 했지만 관 앞에 서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관 위에는 박철수 씨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괴롭혔다는 생각에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박철수, 아저씨, 두목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가 따님하고 승부해서 제가 지면 빚을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아버지 관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폭들조차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그녀였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25살 딸일 뿐이었습니다. 딸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동안 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딸이 곁에 있어드렸어야 했는데, 딸이 아버지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눈물이 소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딸이 다 해결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딸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조문객들 중 몇 분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조폭들조차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폭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물을 닦은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결연해 보였습니다. 이제 나가죠. 소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두목이 괜히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가자. 빨리 끝내고 돈이나 받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과 달리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소연이 아버지 앞에서 보인 모습이 그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던 것입니다. 소연이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조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켜주세요. 한 할머니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조심해라.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금방 돌아올게요. 소연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소연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 어린 여군이 저 무서운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707 특임대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조폭들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이죠. 장례식장 뒤편 주차장에서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부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조폭 두목이 소연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소연은 마치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수년간 단련된 그녀의 실력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3초 만에 승부가 끝났습니다. 조폭 두목은 땅에 쓰러져 있었고 소연은 여전히 제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실 거죠? 소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조폭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조폭 두목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누나, 아니, 중사님.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군대 출신입니다. 다른 조폭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이고 얘는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전역하고 나서 잘못된 길로 빠졌지만 오늘 중사님을 보니까 부끄럽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길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 바닥에 너무 깊이 들어와서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하셨듯이 여러분도 가족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조폭 두목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중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빚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6개월 후 소연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날 조폭 두목이었던 김정호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중사님께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떳떳합니다. 중사님, 아버지께서도 딸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읽던 소연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빚이 아닌 가장 값진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주먹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와 품격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소연은 지금도 707 특임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씨는 정말로 성실한 사업가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